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소득세 중간까지 했는데 제가 원천세는 앞에서도 조금 연결해서 설명드렸고 해서 이제 소득세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이자 배당 소득도 사실은 뭐 이자 배당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이게 보시면은 이자 배당 소득이 몇 퍼센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14%는 정상적인 이자, 우리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이자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시잖아요. 이럴 때 막 옆에 옆집, 뒷집 막 빌려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사채업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급하니까 돈을 빌리다 보니 이제 높은 이자율이어도 감당하고 막 빌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기에 해결이 안 되면 그거 자체가 내가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또한 규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원천징수라는 거, 상대방이 소득이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세금을 무려 2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원천징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내 사업 관련해서 이자 지급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27.5%를 100만 원 이자 주는데 27만 5천 원을 떼고 줘야 되니까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원천징수도 못하고 결국에는 비용 처리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영업대금 이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업이나 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는 내가 이 원천징수 세율 27.5%를 떼고도 상대방과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자체가 소득세 신고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이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세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는 이제 중간연합처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니까 정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이지 않은 거는 일시적인 내용으로 봐가지고 기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타 소득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아까 단순 경비라고 비슷하게 60, 80, 90 사안에 따라 인정을 해주는데 보통은 60%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받는 게 좋기는 좋겠지만 계속 반복적인 거를 필요 경비 60% 인정받으려고 기타 소득이라고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동안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액이 얼마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경비율로 했는데 세금이 좀 적다 하더라도 내 결손금이 되게 크다. 근데 나는 앞으로 사업에서 진짜 큰 이익이 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뭐 이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막 미리 내년 세금까지 준비하고 이 정도 열정이시면 당연히 이제 수익 금액도 늘어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장부 신고를 통해서 결손금을 인정받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차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잘 모르시는데요. 거꾸로 올해는 이익이 났는데 갑자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 업종에 특이사항이 발생을 해서 뭐 국가적인 문제, 뭐 전쟁도 있고 지금처럼 아니면 과거에 코로나 같은 문제들로 지난해까지는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거꾸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손실이지만 올해의 손실금을 가지고 작년에 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시다가 특정에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손실이 났다. 이럴 때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소득을 벌어도요, 똑같이 2천만 원의 소득을 벌어도 어떤 분들은 부양가족이 5명,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한마디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인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낼 때도 이런 거 조금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세금을 깎아주고 싶은 걸 그 취지로 담고 있으니까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부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뭐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로 해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제 대상 요건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전체 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이 나오고 뭐 감면과 공제를 적용시켜 줄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세율표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굳이 연말정산으로 끝났는데 뭐 그게 그건데 다시 합산해서 왜 신고를 하지? 연말정산이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세율이 높아지고 심지어 뭐 10억 원 초과해서 45% 내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45%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은 뭐 한 여기 중간값 정도에서 통상적인 그 부담세율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 합산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각각 세금을 계산했을 때보다 당연히 추가납부세액이 생겨요. 간혹 가다가 근로를 여러 군데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근데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거기 근무하는 당시에는 거기서만 근무를 하니까 세금 계산은 다 전부 낮은 세율로, 요 낮은 세율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중근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합산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합산하면은 소득을 합쳤더니 원래는 한 개만 있는 줄 알고 요 구간에서 세금 계산했는데 세 개 다 합쳤더니 이 구간을 간 거예요. 당연히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겠죠. 누진과세에 따른 세율 차이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그 세율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합산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사업자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 세금 많이 나오니까 사업장 여러 개로 할래. 이렇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자 번호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번호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막 네다섯 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네다섯 개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니까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마진이 세금을 제외하면 훨씬 적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이름으로 사업장이 너무 많을 때는 개인 형태보다는 법인 형태가 더 적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소득공제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부양가족, 그 소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을 고려해준 공제라고 치면요. 국가 정책 목적상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 혹은 그 정책 목적을 달성시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세액 공제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출산이죠, 출산.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해서는 이런 추가 공제가 있고요. 추가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노령화. 노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이 국가적으로 노령화에 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또 연금에 가입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또 일정 부분 세액 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같은 건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도 이제 세액 감면 제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이것만큼은 꼭 하시라 말씀드린 게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거 해놓으라고 했는데요. 그런 거 안 해놓으시면요. 지금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에서 30%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안 되고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안 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50% 심지어 100%도 돼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 밑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는데 추계신고, 추계신고하거나 그 경비율 신고하거나 경비율 신고했을 때는 되는 감면도 있고 안 되는 감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은 우리가 감면을 받는다는 거는 성실 신고한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과세관청은 장부 신고한 사업자를 성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계 신고나 무신고는 당연히 안 되고요. 기간이 지나서 한 신고도 어떤
일정 부분의 세액감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가맹한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여기 하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령 계좌 등록 안 했을 때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아무리 감면이 커도 공제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가장 손쉬운 절세 방안은 기한 내 신고 납부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무신고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40%, 일반적인 경우에 20% 가산세가 있고 단순 신고했는데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불 가산세도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증빙이 없다고 증빙은 이제 적격 증빙, 다시 표현,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 인정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제가 확률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뭐 증빙은 못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증빙을 못 받았는데 실제 거래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가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은 인정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가산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여드린 대로 제가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런 가산세들이 있어서 이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 가운데 거는 이따 말씀드릴 원천징수 의무. 내가 인건비가 발생했는데 그 인건비를 원천징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천징수한 내용의 상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해줬다든지 이런 또 이런 가산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도 버거운데 가산세까지 발생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사업 시작하시면 인건비 신고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이렇게 해도 크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인건비 없을 정도면은 그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 거래 금액이 큰 것도 아닐 확률이 커가지고 가능한데 가장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이 인건비 신고의 유무입니다. 내가 인건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비용 인정을 받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 신고의 가장 기본 개념이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원천세라고 하는데 이 원천징수가 뭐냐면요.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발생하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급여 성격의 돈을 주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주고 세금을 좀 떼요. 그걸 원천징수한다고 하거든요. 세금을 좀 떼고 그 차액만 소득 기속자한테 줍니다. 근데 내가 그 일한 사람한테 세금 떼고 지급만 한다고 해서 세무서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이제 원천세 신고 납부. 내가 몇 명한테 이런 거 주고 세금 요만큼 떼놨어. 요거 과세관청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고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후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신고서에는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세무서는 궁극적으로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고 싶은 게 목적이거든요. 그 내용을 담은 게 지급 명세서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무를 해주시면 세무서가 여러 군데잖아요. 세무서와 세무서들끼리 자료를 공유해서 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도 걷고 신고 안내문에 소득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좀 적은 분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장려금 내지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게 아까 전에 뭐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이자 소득의 27.5%를 떼서 납부를 한다든지 그거보다 더 흔한 거는 인력을 고용해서 근로자가 있을 때 원천징수해서 원천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뭐 정규직은 아직은 없더라도 간혹가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를 해줘야지만이 내가 지출한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게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런 것들이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원천 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번 달에 발생을 했다. 이번 달에 발생을 했으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 요 특례사항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뭐 퇴직금 같은 것들 돈을 못 준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지 비용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 못 주면은 12월에 준 걸로 봐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해라. 지급명세 제출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이제 요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6월 달에 인건비 발생했다. 그러면 7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매달 있겠죠. 근데 매달 하니까 힘들잖아요.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고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힘든 분들은 반기 납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반기 신고 납부 승인을 통해서 어, 매월 승인 신청 기간은 이제 매월 분기 말일에 이제 6월 말에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반기 승인 신청이 나신 분들은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지금 반기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반기 아닌 분들은 6월 달 걸 7월 10일까지 하는 거고, 반기 승인 받으신 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일 거를 7월 10일까지. 하반기 거 7월에서 12월 거는 1월 10일까지.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세무서는 이 원천징수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역할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는 뭘 준다고 했죠?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긴급 재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쉽게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규직은 뭐 코로나 생겼다고 해서 당장 해고하고 이렇진 않지만 프리랜서 분들이 갑자기 그냥 사업장이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긴급 재난 상황에 놓여서 지원이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이 얼만큼 소득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조기에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신고 안내문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운데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위에가 신고서거든요. 보시면 이 박스에 보시면 신고할 때는 몇 명한테 얼마 지급하고 세금 얼마인지 프리랜서 몇 명한테 얼마 지급하고 세금 얼마인지 이게 신고서에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지고는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얼마의 소득이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제출받는데 지급명세서는 보시는 것처럼 소득자가 누구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고 언제 얼만큼 벌었는지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지급명세서를 1년에 딱 한 번 제출을 했는데 아까처럼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서 세무서가 소득 파악을 조기에 하기를 원하게 되다 보니까 이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상합소득에 보시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7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6월 거는 7월 말일까지 뭐 아까 전에 매월인 경우에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지만 7월 거는 원천세 신고는 6월 거는 원천세 신고는 7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7월 말까지. 근데 아까 세무사님이 반기는 6개월에 한 번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문제점인 거예요. 반기 승인 신청을 받아서 원천세를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해도 지급 명세서는 기간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항상 매달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프리랜서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매달 내가 프리랜서 사업자를 고용한 달이 있다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반기 승인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지급 명세서, 세금은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누가 일을 한 건지는 거의 매달 제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제출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프리랜서 사업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지 된다는 거, 그래야 불이익이 없다는 거, 당연히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유는 이 실제 신고서를 보고 말씀드렸어요. 원천징수 했으니까 난 이미 신고했는데 상관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신고서에는 누군지, 그 귀속자가 누군지 없어서 이 귀속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 지급명세 제출 안 하면 세무서는 누가 얼만큼 소득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요거 서식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헷갈리시는 게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그냥 근로자인 건지 프리랜서 사업자인 건지 일용직인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일용직 같은데 자꾸 공단에서 근로자로 봐가지고 4대보험 가입하라고 그러고 또 나는 근로자인데 근로자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표를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따라가면서 해당되시면 파란색, 해당 사항 없으면 네, 주황색 보시면 되는데요.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돼서 용역을 제공받는다. 뭐 흔히 고용관계 없으면 일하는 시간도 마음대로 당연히 사업장에 나와서 일하거나 이러지도 않겠죠.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도 일했다, 저기서도 일했다. 고용관계 없는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인적 용역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거꾸로 이게 아닌데 프리랜서 사업자를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고용관계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 1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만약에 1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대부분 상용 근로자입니다. 근데 1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하면 일용직일 확률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용기간, 여기서 많이 헷갈리세요. 나는 맨날 시급으로 주는데 다 일용직이지. 왜 자꾸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공단에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용직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요 기간, 실제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용근로자로 보는 거고요. 건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급여 설정할 때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급여를 설정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회사 부담분 있고 본인 부담분이 있잖아요. 그럼 좀 보험료를 약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근로소득 비과세, 보험료도 비과세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 근로자가 종업원이 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있거나 부부 명의로 공동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 급여 중에 비과세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2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대를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보육수당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설정이 가능하니까 요거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럼 이렇게 비과세 설정을 하면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 보험료가요. 제가 왜 비과세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보험료가요. 사실은 어, 세금보다 우리가 세금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종합소득세 냈을 때 종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인데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이 돼요. 그러면은 사업주분들이 종합소득세는 한 번인데 보험료는 매달 해서 1년 동안 내니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직원 채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채용하면 매달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데 보험료라는 게 기준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 이 보험료율이 보시면 국민연금이 9%, 건강보험이 거의 7%, 그 다음 뭐 고용보험도 있고 이렇게 보험료가 있어서 거의 합계로 하면은 20%까지는 아니지만 한 17, 18%까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50%인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요. 사업주가 부담을 하니까 한 10% 정도, 급여의 10% 정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내가 200만 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주고 직원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보험료도 내줘야 되니까 회사 부담금까지 하면 최소한 220만 원은 지출하는 거나 비슷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비과세를 설정을 해주는 게 사업자분도 좋고 근로자분도 좋고, 왜냐면은 근로자도 이 부담해야 되는 요율이 있으니까 양쪽 다 좋은 거라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적극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료를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작성하던 당시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는데요. 기본급이 이제 26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어, 어떤 사람은 비과세가 하나도 없어서 보시면 기본급만 딱 있고 다른 항목에는 전혀 비용이 없잖아요. 급여 성격으로 나누어진 게 없지만 어떤 사람은 기본급은 200 정도인데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20만 원, 식대 비과세 20만 원, 자녀 양육비 20만 원까지 해서 총 비과세 60만 원의 적용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는 급여는 똑같아요. 납세자한테 주는 급여는 전부 269만 원을 주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주는 건데 이 두 분이 비과세를 설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세금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금이 위에 분은 차인 지급액, 결과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247만 원이고요. 아래에 있는 분은 23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사가 부담하는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회사 부담분까지 반영한 차이 금액을 반영하면 거의 매월 13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을 고용하면 한 달만 고용하는 게 아니고 또 직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3명 있는데 3명이 다 이렇게 비과세를 설정할 수 있는 직원분이시다. 그리고 다 해당이 된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인원수만큼 매달 이익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1년이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지만 딱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한 번 직원을 채용하면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직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복수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최초 급여 설정할 때 참고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천 징수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떼야 되냐, 내가 급여 줄 때 얼마를 떼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잘 표시되어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요. 그 검색란에 보시면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나와요. 그래서 금액 치면은 얼마 원천 징수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 원천징수할 의무도 나한테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을 연말정산 해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하실 때 아까 그 소득세 사업소득하고 거의 비슷해요. 총급여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 유지자들에 관련된 인적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 뭐 연금보험료 이런 특별공제, 세액공제 해주고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연말정산을 보통은 뭐라 그래요? 뭐 13월에 보너스 마치 환급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최종세액이 납부했던 것보다 크면 납부하는 거고요. 최종세액이 납부했던 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데 보통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간이세액표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는 아까 우리 그 사업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근로자에게만 해주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요거 주택자금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근로자에게만 있는 특별소득 공제는 해당 사항 있는 것들 요 밑에 내용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세액 감면 세액 공제도 아까 그 사업소득자에서 설명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는데 요새는 새로운 게 뭐예요? 결혼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혼인신고 한 해에 생애 딱 한 번 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새로 생긴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세액 감면 세액 공제도
우리 그 특별세액공제 중에 뭐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은 사업자는 안 되는데 근로자는 또 돼요. 요것도 참고해 보시고 이 이외의 경우도 그 사업자는 안 되지만 근로자가 되는 경우라서 혹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같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뭐냐? 앞에서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걸 놓치시거든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이게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원천징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방송작가, 기사님들, 학원 강사, 뭐 방문판 보험 모집인 이런 분들인데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냥 주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 금액의 3%, 지방세까지 하면 3.3%인데 100만 원 지급할 때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3.3, 소득세 3% 3만 원하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3천 원 해가지고 총 3만 3천 원,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해라. 왜냐면은 그러면 이거 3.3, 3만 3천 원 어디 가는 거예요?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국가에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은 매월 신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신고자는 단기별, 분기별, 분기가 아니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7월 10일, 하반기는 1월 10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6월 거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년치 다 모아서 3월 10일에 한 번 더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지급명세서가 복잡해요. 왜 지급명세서 자꾸 빠뜨리시냐면은 지급명세서는 납부세액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납부세, 원천세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납부를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붙잖아요. 눈앞에서. 그럼 하루 지연됐을 때, 이틀 지연됐을 때 가산세가 붙으니까 빨리 조기에 하려는 유인이 좀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그냥 미제출 금액의 몇 퍼센트 딱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론 뭐 1개월 안에 제출하면 좀 깎아주고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이 신고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천세는 했는데 지급명세서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아니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60%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굳이 사업소득 세금 많이 나오는데 기타 소득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기타 소득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거든요. 아까 사업소득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소득은 우리 그 사장님들 납세자분들 신고할 때처럼 단순 경비 율 대상자일 때는 경비를 빼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적은 금액만 해주니까 60%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볼 요인이 있지만 기타 소득은 가장 큰 메인이 뭐냐면은 일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거. 어쩌다 한 번, 예를 들어서 사례금 같은 거. 내가 사업하는데, 내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회성으로 그 사람한테 좀 사례금을 줬다. 이때는, 사업소득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하셔도 돼요. 60% 필요경비 해가지고 세금 계산해도 되니까, 그 사람이 세금 떼면 신고 안 하려고 한다 해도 사례금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면 경비 60%까지 인정되니까 신고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협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면은 기타 소득이 맞으니까 하시더라도 계속 반복성 있는 것들은 이 기타 소득 세금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 요것도 이제 앞에 강조 드렸는데,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 14% 원천징수는 보통은 대부업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지,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은 할 일이 없는데, 요거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지인한테, 뭐 뒷집에 있는 누구한테 친인척분들한테 빌렸을 때, 이자 비용을 안쪽은 못 빌리잖아요. 뭐 아주 마음씨 좋으신 분들 무이자로 빌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은 이자를 받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대부업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빌린 내가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2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다시 말해서 지방세까지 하면 27.5%. 여기서는 이자 소득 100만 원으로 그냥 14%로 예를 드렸는데요. 14%로 예를 들면 이자 소득 100만 원이면은 15.4%인 15만 4천 원을 제외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질문이 2천만 원 초과해서만 적용인가요?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기는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 원천징수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금융기관 말고 우리 일반 우리 옆집 뒷집 있는 분들한테 빌려가지고 준 이자, 그 이자 소득은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급자인 내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알 수도 없어요. 만약 14%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소득이 어떤지,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상관없이 지급자인 나는 비영업대금이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면 25%, 금융기관일 때는 내가 대부업자라면 14%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인 차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27.5% 세금 낸다고 하면 돈 빌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 퇴직소득도 아까 제가 이제 직원을 오래 데리고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기간 기속에 맞게 하려면은 DC에 가입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퇴직금은 뭐 어차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산식을 보면은 이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장기 근무를 하면 할수록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데리고 있다면은 뭐 굳이 퇴직금을 깎으면서 근로소득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세금 자체가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훨씬 작게 나오니까 동일한 금액의 비용으로 나가는 거라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차인 지급액이 큰 게 더 관계심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안 돼가지고 퇴직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차피 퇴직금은 지급을 안 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지급을 안 하면 지급한 걸로 의제가 되니까 이 구조 때문에 장기 근속 하시면은 지급은 조금 지연해서 주신다고 해도 세금 신고하셔도 세금이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주셔야 되는 거라면은 기간에 맞게 그 퇴직소득세 신고도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DC형일 때 가입하셔가지고 비용 처리된다고 말씀드렸고 DB, DC형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가산세, 원천세도 마찬가지로 가산세, 부가세도 가산세, 종합소득세도 가산세, 원천세도 가산세. 결국에는 세금을 절세하는 거는 기한 내 신고 납부다. 가산세 구조가 근데 다행히도 원천세는요. 가산세가 다른 거는 뭐 제가 한 페이지 꽉 채웠잖아요. 원천세, 가산세는 이렇게 한 페이지 꽉 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원천세라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내가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론 나도 내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 증빙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세무서에 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서가 이제 지원금도 원활히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소득 과세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납세 협력 의무라서요. 원천세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좀 심플합니다. 다른 것보다 막 앞에 있었던 막 무시무시한 40%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거 이왕이면은 법정 신고 기한, 납부 기한 잘 지켜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야 말을 하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단하시게 이 3시간이나 되는 강의를 앉아서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소득세법만 3시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소득세가 이제 막 끝난 세목이라서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참여해 주셔도 좋고, 야외가 아니고 배경화면. 배경화면이 되게 리얼하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얼굴을 커밍아웃 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상이지만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뵐 일이 있으면 인사 먼저 해주시면은 제가 반갑게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